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자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홍익대에서 영상영화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월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오늘 어떤 영화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 깊은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1984년도 독일 통일 5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도청으로 국민들을 감시했던 동독의 비밀경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타인의 삶이란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영화인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영화이고 네네. 또 지난 10월 2일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 최애 영화시군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 너무 감동이 컸어서 여전히 또 맞아요.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극적이면서 네. 감동적이죠. 타인의 삶 오늘 소개합니다. 감독 소개해 주세요. 네,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 마르크 감독입니다. 독일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 감독의 가문이 모두 서독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실향민이 되어야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요. 그래서 이 독일의 분단 상황과 또 경직되고 감시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영화, 주목하는 영화들을 주로 만들게 된 감독이기도 합니다. 97년도부터 서너 편의 단편 영화 작업을 해오다가 2006년 이 타인의 삶이라는 작품으로 장편 연출을 처음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으로 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그렇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비영어 영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품을 좀 많이 촬영하는 편은 아니라서 2006년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이후에 4년 만에 2010년 조니 뎁과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투어리스트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톰 슐링 주연의 작가 미상이라는 작품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 미상이라는 작품도 또 이 통일 이전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여서 또 감독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 타인의 삶의 주인공 게오르그 드라이만으로 출연했던 배우 세바스찬 코치가 나치의 군인 역할로 또 오히려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 예. 어려운 이름의 네. 독일 이야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대인 학살을 네네. 담은 영화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굉장히 독일 영화의 그런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원조 독일 영화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삶. 자, 중심 줄거리를 제가 소개합니다. (1984년) 통일 전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는 전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슈타지에서 일하는 비즐러는 어느 날 그의 상관인 그루비치가 초대한 연극에서 동독의 유명 작가 드라이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사상을 의심해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청에 들어갑니다. 비즐러는 감청을 통해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배우 트리스타, 햄프 장관의 관계를 파악해내고 햄프 장관이 트리스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한편 작가 드라이만은 사상 통제가 심한 동독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펼치지 못하자 괴로워하며 서독의 동독 예술계의 상황을 알리기로 결심하는데 드라이만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감청 대상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정보기관 인사의 삶을 통해 인간이 서로에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영화 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타인의 삶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적 배경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영화는 독일이 통일되기 5년 전인 1984년을 시작으로 해서 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이후에 또 4년 정도의 시간까지 그려냅니다. 네네. 그래서 한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동독의 국가보안부 슈타지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회주의 체제 감시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철저하게 그 비밀로 붙여지거나 또 그 정보들이 다 파기되거나 그런 되게 그렇게 좀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독의 슈타지라는 이 기관은 동독이 붕괴되면서 이 그 조직과 정체가 일반에 아주 상세하게 알려지게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다 이제 불 지르거나 네. 뭐 파쇄하거나 그런 과정이 늘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독이 동독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중요한 정보이고 또 알려져야 공개될 된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던 것 같고 음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이 통일 이후에 그동안 슈타지가 수집해온 모든 정보들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네네. 이때 공개된 문서의 양이 무려 1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에 대한 이 정부의 사찰이 얼마나 이제 삼엄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의 삶의 주인공 비밀 경찰 비슬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울리시 뮤흐의 연기가 저는 너무너무 이제 인상 깊고 들었어요. 좋았는데요. 네. 굉장히 차갑고 절제된 연기를 펼치는데요. 이 배우 본인이 동독 출신이어서 더욱 실감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작품으로 굉장히 놀라운 연기력을 많이 이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이 배우의 유작이 되었는데요. 네, 2006년에 작품이 공개된 이후에 위암 투병을 하다가 2007년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이 배우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일화가 있는데 바로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동독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율리 씨 자신에 대한 사찰을 같이 살면서 10년 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배우를. 네네.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을 몰랐고 이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었고 사실은 이 정보원 연기를 했던 울리시라는 배우가 사실은 실제로 감시를 당했던 처지를 경험했던 그런 흥미로운 일이 있었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민간인을 사찰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찰을 했던 건데. 그걸 실제 당했던 분이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로 이제 출연하게 맞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요. 영화적 해석 또 최애 영화라고 하시니까 잘해주실 것 같아요. 영화적 해석 좀 부탁합니다. 네, 영화에는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이 이제 2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오르그 드라이만과 비즐러 이 두 인물을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감독과 그 사찰하는 그 기관의 사람으로 나오죠. 네. 공연을 연출을 하던 그 감독이자 작가인 게오르그 드라이만과 또 그 감독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비즐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을 대조해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즐러라는 인물은 이 사회주의 체제의 어쩌면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연출 감독인 게오르그는 동독의 예술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회주의 체제에 동의하고 있는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즐러가 게오르그에게 무언가 좀 불온한 기운이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좀 직감을 하고 이 사람을 감시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도청을 감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청을 하면 할수록 이는 참 순수하게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또 참 좋은 예술가이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청을 하면 점점 알게 됩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이 두 인물 모두가 이상주의자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닮은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두 사람 모두가 이 동독이라고 하는 그 국가 자체에 충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참으로 이상적인 사회 체제를 꿈꾸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이 사회주의에 대한 진심과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같은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연결될 수 있는 인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오르그를 감시를 하면서 비즐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도청을 처음으로 지시했던 이 문화부 장관 햄프라는 인물이 있죠. 이 햄프가 이 게오르그의 연인인
크리스티나에 대한 흑심을 품고 이들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도청을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의도가 이제 순수하지 못했던 네.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추잡하고 더러운 권력이 이 순수한 예술가들의 사랑과 연대를 파괴하는 것을 이 이상주의자인 이 비즐러가 목도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네. 이 그 순간부터 비즐러는 국가의 정보원이라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네네. 오히려 진실을 고발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게오르그와 크리스티안을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인물로 변화해가는 그런 네.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즐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신봉했던 것이 이 동독이라는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진실의 기록, 이 이상주의적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게오르그와 비즐러라는 두 인물이 서로 사실 접촉을 한 적은 없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비즐러는 게오르그의 삶을 몰래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이상 그리고 예술에 감동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죠. 그리고 한편 게오르그는 이 비즐러가 숨어서 해준 헌신과 기록으로 인해서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즐러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경질이 되죠. 그리고 남은 평생을 우체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좀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국 영화의 끝에서 그러한 그에게 마치 구원과 같은 순간이 주어지죠. 이 모든 그 헌신에 대한 헌사로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게오르그가 자신이 출판한 책의 어떤 앞부분에 비즐러의 작전명인 HGWXX7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머릿말을 남기게 되는 장면이 아주 뭉클하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 장면이 뭉클했어요. 근데 예상 가능하면서 그게 패치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네. 딱 그 암호명 같이 딱 네네. 나오면서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이 책을 바친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점원이 포장해 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 책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중의적인 의미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 산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하는 대사이기도 하죠. 그래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화 전체에서 한 번도 이 비즐러가 웃지 않는데 그 장면에 살짝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영화가 딱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캡처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았고 게오르그를 감시하면서 비즐러가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을 진짜 위기에 빠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청을 하지만 점점 대화를 들어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시집까지 가져와서 막 읽어가면서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연기를 통해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딱 그 구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두 인물을 영화가 대조하는 방식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게오르그와 그 크리스티나의 굉장히 행복하고 단란한 어떤 집의 풍경을 보여주는 한편 또 이제 비즐러의 집은 너무도 이제 삭막하고 차갑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시리얼 같은 거 이제 우유 말아서 그냥 TV 보면서 깨작깨작 먹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두 또 인물을 대조하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주인공이 마지막에 만났다면 감동이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나진 않고 그냥 이제 존재만 확인한 채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어느 연인 못지 않았습니다. 훨씬 진짜. 극적인 또 마무리가 되죠. 애틋함이 대단했어요. 자, 오늘 이 영화 타인의 삶 속에서 과연 영화 속에서는 어떤 주님의 형상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영화 속에서 이 비즐러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 비즐러가 가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이웃집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정보원들이 나쁜 사람이래요. 라고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때 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애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죠. 네네. 그럼 난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티나가 아주 이제 절망에 빠져서 혼자 이렇게 술을 먹고 있을 때 불쑥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팬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티나가 아무것도 이제 앞뒤 맥락을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해준 그 응원 때문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건네게 되죠. 이때 또 나는 좋은 사람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게오르그가 자신의 스승을 추모하면서 집에서 혼자 이제 소나타 곡을 연주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을 진심으로 누군가 듣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대목, 이런 점에서 이 비즐러가 계속해서 나는 좋은 사람인가? 그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 비즐러를 게오르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끝내는 그 고통에 동참하고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러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순간을 만끽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즐러가 처음에는 이제 공연의 어떤 높은 자리, 그 2층에 올라가서 만원경으로 게으르그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타인의 고통을 관음하면서 나로부터 이 고통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또 그 고통을 들여다보다 못해 결국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결국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영화가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그것이 어떤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또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부활을 꿈꾸면서 또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보면 좋은 영화 또 제가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그 변호사라는 영화, 네네. 예, 그것도 또 변호인? 네, 네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그리고 쇼생크 탈출이 탈옥 영화 중에 네. 뭐 최고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떠오르게 됐고요. 배우 정우 주연의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도 네. 이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정치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만 네네.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그런 도청하는 정보기관의 사람들의 네. 얘기를 담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을 그 창작을 못하게 하는 뭐 갖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어떤 그 관료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그 동독의 상황은 암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 결국은 누가 승리자인가는 또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결국 그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평가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의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 한강 그 소설가에 대한 정치적 탄압도 없지 않았다라는 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네. 이분도 망명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게오르그라는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 비즐러에 굉장히 이제 동화가 되셨는데 저는 게오르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찰하게 됐는데, 얼마나 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또 동독의 상황을 알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걸 또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실 수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렇죠. 네. 돌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불어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타인의 삶, 우리 사무국장님 강추영합니다.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11월 초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